부모들에게 관심 많은 게 이제 그 성장 호르몬 주사. 저 성장 호르몬 주사. 여기서 보고되는 가장 빈번한 부작용은 맞았는데 키가 안 큰 거. 그거 사실 입증이 어려운 거잖아요. 주사 맞추면서 요새는 밤 12시까지 공부시키고 그러면 그냥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거든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요? 네, 별로 소용없어요.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목적에 처방 안 해요.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입니다. 오늘은 이낙준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갑자기 딱 바뀌시네.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신데 제가 작가 딱 하나만 말씀드렸고 네. 직접 좀 나열을 해주시면요. 닥터 프렌즈라는 의학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그 유명한 중증 외상센터. 네. 예. 시즌 2 시즌 2요? 언제 나와요? 중증 외상센터 1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제작까지요? 나올 때까지 런칭 딱 하는 계약부터 나오는 날까지. 그러니까 입 닫고 살아야 되는 시간 네. 얼마나 걸렸어요? 5년 됐어요. 그렇군요. 진짜 영상은 보통 일이 아니라서 오래 걸려요. 제일 그게 궁금했는데. 네. 일단 항상 그걸 많이 듣는데 이거를 말씀을 못 드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특수관계잖아요. 특수관계죠. 네. 제 딸의 친구의 어머니죠. 네, 그렇죠. 우리가 요새 이제 그 키에 대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막 이것저것 해보고. 이거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근데 키는 네. 우리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21세기 너무 외적인 거에 집중한다. 조선시대엔 더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요? 더 했어요. 조선시대 때는 임금이 이 사람을 판단할 때 과거 시험 말고는 뭐가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쓸지 안 쓸지를 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사실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얘 외모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거든요. 그래서 조광조 네. 유명한 되게 이른 나이에 떴잖아요. 잘생겼다, 키가 크다 이런 묘사가 꼭 나옵니다. 그 외모에 그러니까 키도 상당한 비중을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그랬습니다. 왜냐면 원시 시대 때도 높은 곳에 있는 걸 따려면 키가 커야 되고 네. 그리고 사냥을 할 때도 키가 크다는 거는 체포면도 넓다는 거니까 완력에서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냥에서도 키가 크면 유리해요. 키가 작아서 유리한 때는 빙하기 정도? 네. 먹을 게 네. 부족하면은 이제 적게 먹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키가 큰 거에 대한 선호도는 그냥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부터 키가 항상 크고 싶어 했다. 그쵸.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어린이들, 이 아. 부모들에게 관심 많은 게 이제 그 성장 호르몬 주사. 그쵸. 성장 호르몬 주사. 요거 정말 많이 한다고. 이게 수치상으로도 나타나는 게 2024년에 이 성장 호르몬이 실제 처방 건수랑 액수가 최고치 맞아요.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25년 통계 나오면 25년이 최대치가 될 그렇겠죠. 겁니다. 저신장증이 아닌데 아니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아닌데 그러니까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도 그냥 지금보다 더 키가 크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맞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혹시 이거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결핍인 상황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맞는 경우는 부작용이 훨씬 적죠. 왜냐면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거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타고난 성장 호르몬의 캐파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 더 키를 크게 하고 싶어서 성장 호르몬을 맞아요. 그럼 이 추가분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채워주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작용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고되는 가장 빈번한 부작용은 맞았는데 키가 안 큰 거. 그게 이제 부작용이에요?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보고를 하고요. 그 외에는 주사 부위의 통증, 그 다음에 이제 거기로 인해서 감염, 또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압력 같은 게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두개내 압이라고 머리 안에 있는 압력이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은 말단비대나 아니면 췌장염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해요. 드문 부작용이긴 합니다. 이게 만약에 흔했으면 의료 목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용 목적인 건데 이런 치료를 많이 하게 되진 않았겠죠, 사실. 근데 사실 부작용이 키가 그만큼 안 컸다는 건데 그거 사실 입증이 어려운 거잖아요. 원래 타겟이 한 6cm에서 7cm예요. 원래 예상 키에.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안 컸어. 맞아서 그나마 이렇게 큰 거다. 그렇게 마케팅을 하시죠. 그렇지만 사실은 맞기 전에 예상 키를 말해준단 말이에요. 예상 키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랑 똑같았어요. 그러면 맞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죠.
그 예상키를 인제 아이 그 뭐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그렇게 해서 인제 예상을 한다는데 그게 대략 그래도 맞나 보죠?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압박키, 엄마키 이렇게 더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추정치인 거고, 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사실은 형제자매가 다 키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에 대한 정확도는 사실은 경향을 보는 것뿐이고, 네. 성장판을 찍는 거는 요새 높게 보고하는 데는 95%까지 보고합니다. 아 정확도를. 그래요? 네. 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자체가 나오면은 네. 얘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음. 키가 크라고. 근합성도 더 시키고 뼈 합성도 시키고. 그래서 성인이 맞으면은 근육이 더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어른들이요? 네, 어른들이 근육을 성장, 키우는 목적으로? 예, 그 동화 그 스테로이드 맞는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네네네. 성장 호르몬 같이 맞으면 이게 더 빨리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어른은 키는 안 크지만 몸이 예, 좀 몸이 좀 커지는. 커지고, 근데 이제 말단비대증이라고 해서 손이랑 턱이 이렇게 커지죠.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암도 발생할 수 있고, 성인 네.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키도 크는 거죠, 사실은. 어렸을 때는. 성장판이 열려 있으니까. 성장 호르몬 주사 비용도 되게 상당하더라고요.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아. 우리 애가 키에 비해서 좀 체중이 많이 나가. 그럼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더 많이 맞아야 되잖아요, 성장 호르몬을. 그 체중에 맞춰서. 들어가는 절대량이 늘어나면 사실은 부작용이 더 늘어서, 아 정말 꼭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은 살을 빼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정상 네. 체중으로 만들고. 조금 노력을 해 가지고 만들고 하는 게 의학적으로는 안전해요. 아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목적에 처방 안 해요. 성장 호르몬 결핍이나 어떤 진단 면이 없이 예. 그냥 일반 키인데 더 크려고 맞는 거는 미국에서는 처방 안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도 그 뭐 키 크고 싶어 하는 욕구는 똑같을 텐데. 사실 미국이 더 커요. 근데 그 미국은 이거를 막아 놨습니다, 법으로. 처방 안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처방이 안 되고 네. 아예 비보험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뛰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고, 일반인한테는. 나중에 그래서 보면은 키 크는 수술의 건수는 미국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막아 놓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소아과학회에서는 당연히 이게 불필요한데 해 가지고 합병증이 1%라고 쳐도 안 맞았으면 안 생길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우리가 인디케이션을 열어줘 가지고 적응증을 열어줘서 한 10,000명 맞았어. 그럼 100명은 원래는 없어도 되는데 부작용을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딱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랑 약간 다른데 좀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되는 게 인제 성조숙증 억제제 주사. 성조숙증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실제로 2차 성징이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얘가 지금은 또래보다 크더라도 최종적인 키가 원래 도달할 수 있는 키보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키보다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 아이의 상황이 아니고 이 아이한테 발생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질환으로 인제 인정이 돼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네, 거죠? 적용이 돼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죠. 2차 성징을 억제하는 거죠. 음. 여기서 오해가 좀 있는데, "이거 맞으면 그럼 2차 성징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주사 치료하다가 인제 소아과에서 "아 이제는 정상적으로 사춘기 나이가 됐으니까 우리 주사 덜 안 맞아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사춘기 시작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2차 성징의 시작을 좀 지연시키는? 그쵸. 지연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2차 성징이 나타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9 살이에요. 네. 다른 애들 다 애기야. 근데 얘만 지금 성조증이 와서 2차 성징이 되고 있어. 그럼 얘가 키나 이런 것만 한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사실은 자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아야 되는데 네. 자기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호르몬이 막 나오면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내 주변 친구들이 다 같이 사춘기에 들어왔을 때 나도 사춘기인 거랑, 아직 애들은 애기인데 나 혼자 사춘기인 거랑은 이게 정서적인 충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게 성조숙증이고, 성장 호르몬은 좀 성격이 많이 다르죠.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이런 거 이거 없었잖아요. 진단을 못 했죠. 진단 자체를 할 생각을 못 했죠. 그냥 뭐 뭐 조숙하네. 그 내 친구는 벌써 겨드랑이에 털이 있네. 이렇게 그러면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거가, 이게 나중에 좀 장기간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돼서 치료를 하는 거죠. 이건 질환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키 크는 목적으로 맞던 주사는 아닌데 지금 네. 부모들이 약간 좀 선택처럼. 사실은 성장 호르몬도 처음에 네. 원래 그냥 일반인한테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성장 호르몬이 결핍됐거나 이런 환자들한테 인제 놓으려고 시작을 한 거죠. 1950 년대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이걸 합성할 능력이 없어서 죽은 사람의 뇌하수체에서 뽑아서 주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죽은 사람의 뇌라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크루병이나 뭐 야코병 같은 예. 이렇게 한때 뭐 프리온 디지즈라고 해 가지고 엄청 했었잖아요. 근데 이 주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어서 그때는 뭐 성행하지 못했고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였고 인제 나중에 합성이 되면서 좀 보편화됐죠. 아 그 성장 호르몬도 또 그런 역사가 예. 있군요. 처음에는 있는 건 아는데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음. '부족하니까 채워 주고 싶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제 죽은 사람한테 뽑아서 줬는데 그랬더니 인제 예측하지 못했던 되게 심각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제 좀 중지가 됐다가 합성이 되면서 다시 활성화되고 지금은 이제 원래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약간 네. 다른 용례가 아닌 다른 용례로도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성장 호르몬 주사 이 맞을 수 있는 약간 마지노선 나이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럼요. 있죠. 그러니까 성장이 끝나기 전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사춘기 때는 이미 얘가 엄청나게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맞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사춘기 전에 맞아야 됩니다. 중학생들도 맞던데? 그건 아마 그 아이의 어떤 상태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뭐 요새 대략적으로 이 나이 때 옵니다라고 하지만 되게 늦은 애도 있으니까. 키 크는 수술을 해서 키가 컸다라는 쇼츠들이 막 올라와요. 원래 수술 이름은 사지 연장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술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팔다리가 이제 균형이 안 맞거나 한 사람들한테 한쪽을 길게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려고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 이거 이렇게만 쓸 게 아니고 키도 크게 할 수 있겠는데?'라는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이제 키 크는 수술이 된 거고 사실은 1905 년에 처음 시도가 됐거든요. 네. 그때도 그냥 '키가 한번 커질 수 있나?' 이런 약간 시도에서 시작이 된 수술이긴 합니다. 물론 그때는 거의 죽거나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에 준하는 합병증을 앓게 됐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잘하죠. 아니 그러니까 미용을 목적으로 키 크는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예요? 많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적은 편이에요. 외국이 더 많아요 사실은. 아 네. 그래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 키 크는 수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 '이거 땡기면 크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인제 20 세기 초반에는 그냥 이렇게 사람을 묶어 놓고 혹시 롯데월드에 신밧드 영화관 가 보셨나요? 가봤죠. 그럼 보면 옆에 이렇게 네. 팔다리 묶어 놓고 막 돌을 돌려 가지고 사람 이렇게 당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냥 고문대거든요. 그게 고문하는 건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실제로 그거 하면 좀 늘어나거든. 아 정말 그래서 양쪽에서 당기는 거예요 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절이 빠져 가지고 사실 못 걷게 되는 장애를 수반하는데 네. 그때는 그냥 '어 키 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걸 해 보다가 어떤 사람들은 더 급격하게 무게를 줘 가지고 살이나 이런 데가 뜯어지면서 혈관이 터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야만의 세월이 계속 되다가 1950 년도에 일리자로프 키 크는 수술 이름이 아마 일리자로프라고 아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일리자로프가 사람 이름이에요. 네. 그 사람이 러시아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인제 나선형으로 홈을 박아 가지고 천천히 자랄 수 있는 뼈를 나선형으로 자르고 압력을 동일하게 줘 가지고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혈관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뼈도 자라게 만드는 그런 수술을 만든 거죠. 네. 지금 이제 그게 더 발전해 가지고 옛날에는 밖에서도 고정하고 안에서도 고정해 가지고 가면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고정만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거 없이 그냥 안으로만.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래 수술하면 한 6 개월 정도 못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줄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보를 하고 있고 수술 건수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인제 둘 중에 누구 닮을지는 우리가 복불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완전 복불복인데 사실은 반반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 유전의 영향이 70% 에서 80% 정도 돼요 키는. 사실은 타고나는 게 제일 크고 네. 잠, 스트레스, 운동, 영양 이런 것들이 후천적인 거에 들어가는데 타고난 게 일단 압도적이고 이거를 챙겨주면은 키가 좀 더 크겠죠. 그러니까 타고난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여기에 있겠죠. 지금 부모들 굉장히 고민 많을 거거든요.
내 아이 마칠까 말까. 아, 네. 근데 사실은 그거 말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본 다음에 하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뭐 주사 맞추면서 요새 막 밤 12시까지 공부시키고 그러면 사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성장 호르몬이 작동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인데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요? 예, 별로 소용없어요. 아, 그거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나오는 시간에는 수면을 취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애는 애답게 좀 낮에 놀고 네. 에너지를 뺀 다음에 밤에 자야 좀 잘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오히려 좀 훨씬 유리하죠, 애한테는. 그 진부한 얘기가 정말 통하는군요, 아, 너무 이론적으로. 통합니다. 왜냐면 이게 아직 우리 인간은 여전히 우리의 유전자는 옛날 원시인 때랑 똑같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고대인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거기에 사이클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막 전등도 있고 이러니까 밤늦게 네. 자고 하는 거지. 음.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 몸이 거기에 맞춰져 있질 않기 때문에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양 잘 고려해서 밥을 먹이고, 그다음에 운동이 진짜 중요하죠, 사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요새는 신경 안 쓰면 애들이 운동을 안 하는 시대가 돼 버렸잖아요. 돈 주고 운동해야 돼요. 그쵸. 그런 진짜. 경우가 생각보다 네. 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 했던 아니, 왜냐면 놀이터에 나가도 친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어찌 됐건 근데 뭐 아빠가 있으면 좀 놀아주는 것도 뭐 자전거도 같이 탄다든지 아빠 역할. 아니면 뭐 캐치볼이라도 한다든지 네. 일부러 좀 이상한 데 던져 가지고 뛰어갔다 오게 하고 뭐 어. 그런 거 하면은 좀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런 것들을 해 보고 그랬는데도 안 돼. 근데 우리 키가 작아서 얘도 작을 것 같아. 그럼 뭐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저희 둘째는 알아서 잘 크고 있으니까 걔는 그냥 두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제일 좋죠, 사실. 우리 이제 골고루 잘 먹으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키 클 때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요. 단백질이 진짜 중요합니다. 맞군요. 네, 단백질이 중요하고 근데 어릴 때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안 돼요. 물론 탄수화물만 먹으면 당연히 안 되는데 네. 어른 식단처럼 탄수화물을 막 줄이면서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는 탄수화물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활동하는 것도 있고 기초 대사량 자체가 높거든요, 얘네가. 성장할 때도 탄수화물이 쓰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먹으면서 단백질을 좀 챙겨주면은 훨씬 성장에 유리하죠. 평소 자세는 어때요, 애들? 이렇게 약간 꼿꼿하게 앉아 있으면은 쪼끔 그래도 1cm라도 도움이 될까요? 사실 그 자세 자체가 키가 큰다는 보고는 사실 없어요. 만약에 막 주사 맞추고 싶어요. 근데 애가 자세가 이상해.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척추가 약간 휘어 있는 척만증이 있는데 성장 호르몬 맞으면 이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것도 거는 되게 좋은 하기 전에 얘기네요. 진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제 다 끊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네. 끊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일단 블랙아웃이 왔다는 거는 그때마다 브레인 데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나 어저께 필름 깎았잖아요. 그러잖아요. 바로 손잡고 너 진짜 큰일 났구나. 그렇게 돼요. 저희가 머리부터 목까지 생긴 암을 다 봅니다. 여기에 모든 영향을 끼치는 게 담배예요. 담배는 사실은 네,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이낙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다 끊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네. 끊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술과 담배. 그쵸? 근데 저는 이거를 같이 묶는 게 좀 되게 의아해요. 술과 담배. 물론 둘 다 중독성 물질이지만 네.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한 거고 물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술도 그렇긴 한데 그 정도가 네. 의학적인 것만 봐서는 사회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는 음주가 더 심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건강만 따지면은 음주는 적당히 하면 미약한 데 반해서 흡연은 적당히 해도 안 좋습니다. 담배는 배우면 배울수록 담배는 진짜 절대 하면 안 되겠다가 되고 술은 뭐 이 정도까지는 건강에 크게 문제 없겠는데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담배는 정말 찾아도 장점이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이비인후과다 보니까 이비인후 두경부 암센터가 저희 정식 명칭이거든요. 저희가 머리부터 목까지 생긴 암을 다 봅니다. 여기에 모든 영향을 끼치는 게 담배예요. 담배는 피면은 단순히 폐암만 걸리는 게 아니고 혀암, 후두암 뭐 이런 것들 다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끔찍합니다, 그 결과가. 왜냐면은 안에 있는 장기가 아니고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장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거 많이 보신 거죠? 예. 외형이 바뀌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밥을 못 먹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담배는 사실은 무조건 끊는 게 좋죠. 담배는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담배는 정말 장점이 정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도 없다. 네, 하나도. 술은 그래도 좀 몇 개 찾으신 거예요, 장점? 술은 장점을 찾았다기보다는 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안 빨개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두 잔 정도는 별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지어 어떤 논문을 보면은 우리가 운동하고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 잔까지는 근합성에 크게 문제 없다, 이런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다기보다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네? 라는 걸 찾은 거고, 그리고 술은 사실 음식이랑 같이 먹을 때 되게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도 있고 더 맛있게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많이 먹게 만드니까 대사적으로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도승도 아니고 인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네. 도파민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덜 나쁘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적당한 음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주는 뭐 크게.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다면이란 전제를 다신 거는 왜 네. 그런 거예요? 얼굴이 빨개진다는 거는 네. 우리 몸에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타고나는 게 큽니다. 거의 80% 90%는 타고나는 거고, 네. 마시면 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10%에서 20% 밖에 안 돼요, 사실은. 술은 그냥 타고난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빨개지는 사람들은 같은 양의 알코올을 마셔도 데미지가 훨씬 큽니다, 신체에 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저처럼 한 잔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게 좋죠. 저는 원래 안 빨개지는데 어떤 날 빨개지면 그럼 그날은 너무 단시간에 먹었거나 네. 혹은 내가 탈수 상태거나, 탈수 상태? 그러니까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이 같은 양을 먹어도 내 몸 안에서는 농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빨개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격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술 먹으면은 훨씬 빨리 취해요. 땀이 다 나가 가지고 탈수가 된 상황에서 먹으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술 마실 때 물 옆에 두면서 덜 나쁜 방법? 예. 예예. 그러니까 내 알코올로 인한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물 먹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좋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근데 계속 먹다 보면 하얘지는 경우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게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정도를 넘어가서 혈관이 수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더 데미지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얼굴 빨개지는 사람은 사실 과음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하얘졌다고 괜찮다고 먹을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제 진짜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탄주 있잖아요. 기자들도 그렇고 폭탄주를 많이 먹죠. 예, 정말 많이 먹는 집단이잖아요. 저희 교수님 중에 예. SM5 먹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소맥을 5잔을 일단 말고 시작해요. 그래서 연차 4명한테 그걸 줘. 소맥 5. 네. 근데 그 사람이 차를 바꿨어요, SM7으로. 7잔을. 그때 이후로는 저 회식에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섞으면은 빨리 취할 수밖에 없는 원리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먹는 알코올 양이 많아요, 그게. 계속 원샷을 하는데 네. 당연히 맛이 가죠. 소주만 원샷을 하면 사실 쓰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안 먹을 것 같은데 네. 맥주도 사실 술이잖아요. 거기다 술을 섞었잖아. 그러면 당연히 되고, 근데 내가 물을 안 먹고 있어. 그럼 더 빨리 취하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소주 한 잔이랑 맥주 한 잔을 내가 이렇게 마시는 거랑 2개 섞어 갖고 마시는 거랑 사실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다. 똑같습니다. 아, 그냥 많이 마셔서 빨리 과실주는 취하는군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인 같은 것들. 네. 와인은 순수한 알코올만 있는 게 아니고 불순물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특히 과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타닌 같은 것들. 네. 그러면 얘는 숙취를 좀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소주나 이런 것들은 알코올만 있으니까 예. 알코올에 의한 숙취는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성분은 없어서 같은 양을 먹었을 때는 와인이 더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혹시 해장술 이제 거기까지 갔으면은 예. 사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안 해 보셨어요? 해장을 술로 하면 이게 알코올 그 의존증의 기준 중에 하나예요, 해장술이. 되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게. 해장술을 했는데 내가 증상이 좋아졌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다시 취해서 그래요. 그래서 술을 먹어서 이게 진통 효과를 준 거죠. 해장술이 필요한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건 이제 알코올 의존증으로 가고 있다. 혹은 이미 의존증이 됐다.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술 마시면은 필름 끊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블랙아웃 된 네, 사람들. 블랙아웃. 예.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더 술을 마실 때 건강에 더 안 좋은 이 시그널이에요? 일단 블랙아웃이 왔다는 거는 그때마다 브레인 데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에 항상 뇌 손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데미지? 머리에 손상이 왔다는 거예요. 블랙아웃이 왔다는 거는. 내가 기억이 안 나. 그거는
내 뇌세포가 좀 어제 많이 죽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진짜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을 경험했다. 이것도 사실 알코올 의존증의 되게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나 어저께 필름 꼈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 가서 "나 어저께 필름 꼈잖아." 그러잖아요. 바로 손잡고 모임 갑니다. "너 진짜 아. 큰일 났구나." 그렇게 돼요. 이 필름 끊기는 거에서 우리가 너무 지금 너무 관대하다. 관대한데 이거는 되게 엄중한 사안이고 사실은 이미 중독 그 의존증으로 넘어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문제 음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처음 평생 딱 한 번 있었다. 그건 내가 내 양을 모르니까 네. 이런 느낌이 왔을 때 더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했다고 치지만 한 번 경험했는데 두 번째 이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더 먹으면 나 블랙아웃이 올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도 먹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되게 문제 음주거든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데도 먹게 되는 것. 이게 되게 심각한 건데 그래서 블랙아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뭐 "술 마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나요?"가 아니고 그냥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깥에 있을 때는 내가 집에 잘 가야 되니까 긴장하면서 마셔서 집까진 잘 와요. 집에 와서의 일이 기억이 안 나면요? 똑같습니다. 예예예. 네. 많이 먹고 와서 집에서 자잖아요. 알코올 자체가 일단 동일한 시간으로 수면했을 때 수면 효과가 훨씬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면은. 우리가 잠 안 오면 술 그러니까 마시는데 입면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적정량을 마셨을 때예요. 뭐 소주로 치면 반 잔에서 한 잔 사이? 그 정도는 입면에 도움이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중간에 깨게 만듭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술 먹으면은 코를 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알코올 때문에 근육 힘이 빠져 가지고 기도가 막히는 거거든요.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수면 무호흡이 원래 있는 사람들이 술 먹고 급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얘 때문에 더 심해져서 숨을 못 쉰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와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술을 먹는 건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지난 방송에서 그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 뇌졸중 어. 전문의 출연하셔 가지고 적정 그 음주량을 일 주일에 한 번, 두 잔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쪼끔 더 현실적인 적정량을 제시해 주시면?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자기 건강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기저질환이 있다 그럼 사실 이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내가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데 두 잔 먹으면 진짜 새빨갛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한 번에 먹는 양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 잔으로 제한을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그냥 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내가 술 먹어도 얼굴이 안 빨개지고 하면은 일 주일에 한 번 두 잔 이내를 먹는다는 거는 내 건강에 딱히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넘어가면은 쪼끔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저는 빈도보다도 한 번에 먹는 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빈도를 일 주일에 두 번으로 늘리더라도 예. 뭐 하루에 계속 두 잔 이내로 먹고 있다. 그러면은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저질환이 없다면. 나이가 아직 젊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기저질환이 생기면 오히려 여기서 더 줄여야죠 사실. 일 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내가 포금을 한다. 그게 훨씬 안 좋습니다. 그냥 꾸준히 먹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면은. 매일? 차라리 매일 요만큼씩 먹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먹을 거면은. 그 숙취 해소제 요새 되게 다양하게 엄청 많아요.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래도 의학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죠? 이게 의학적인 근거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보조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무슨 뭐 이거 먹으면 뭐 건강에 좋대요. 뭐 이거는 뭐 엄청나대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고지혈증 좋아진대요. 다 의학적인 근거를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권고 수준이 낮고 네. 그리고 그 용량을 보면은 용량도 너무 적어서 이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너무 적어요. 실제로 식약청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대부분은 효과가 없습니다, 요만큼의 효과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숙취 해소제보다는 차라리 물을 한 병 갖다 놓고 같이 먹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아 정말요? 아니 뭐 내가 이제 술자리를 가야 되는데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야.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라도 숙취 해소제를 먹고 갈 수는 있겠지만 예. 먹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게 심리적인 거지 뭐 결과에서는 그 유의미하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숙취 해소제 대신에 물 한 병. 물 한 병이 저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술 못 마시는 사람은 술자리에서 탄산음료 많이 마시잖아요. 혹시 그 작가님은 탄산음료에 저 안 대해서 먹어요. 안 좋아서? 예. 건강에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요? 과당은 어떻게 보면 알코올보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 "나 술도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 있죠?" 보통 콜라를 드시면 지방간이 생깁니다. 이낙준 작가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또래 다른 남성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모범적인. 근데 사실 의사들 중에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많지만 담배는 거의 안 핍니다. 의사들이 확실히 흡연율이 낮아요. 그거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쵸. 저희 계속 배우고 그 결과를 계속 보니까 너무 일을 하면서. 끔찍한 예. 결과를. '아 이렇게 되는구나. 끊어야겠다, 끊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실제로 의사의 흡연율은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의지만으로 끊을 필요가 없어요. 약이 다 있습니다. 보건소 가서 "나 금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금연 전문 그 교육을 받은 네네. 뭐 공보이라든지 혹은 거기 근무하시는 의사라든지 아니면 상담사라든지 간호사분이 와서 다 알려주고 약도 줘요. 혼자서 사실 담배 끊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약의 도움을 받으면 더 쉬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금연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금주는 뭐 어렵겠지만. 네네. 안 그래도 제가 그 또래 그 주변 남성분들에게 한마디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걸로 가름하는 걸로 그러면. 아 예. 금연은 꼭 하시고 금주까지는 뭐 네. 적당히. 적당히 예. 어.